네, 현재 시간 8시 23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재테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뭐 엔비디아 이제 별칭은 천비디아 그냥 독주고 예. 그밖에 종목들은 다 빠지고 참 미국의 경기 지표는 좋았는데 오히려 시장은 떨어지고 좀 아이러니하네요. 우리 이제 좀 전에 같이 살펴봤잖아요. 네네. 다우존스 지수가 30개 종목이라서 다우존스 30라고 하는데 30개 종목이 어떻게 다 빠집니까? 그러게 반도체 쪽도 보니까 뭐 AMD도 빠지고 다 빠지고 예. 엔비디아만 올라갔어요. 예, 뭐 나스닥도 시총 10위 가운데 뭐 한 2개 정도 플러스 났을까? 네. 예, 엔비디아 혼자 그렇게 올랐는데 아까 우리 도지연 아나운서는 그렇게 얘기했죠. 뭐라고? 반에서 학생 한 명이 공부 잘한다고 해서 반 평균이 다 올라가는 건 역부족이라고. 그렇죠. 예, 우리 아마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보시는 시청자분들이라면 공감하실 텐데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는 역대급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 11명이 하는 축구에서 손흥민 예. 선수 혼자 잘한다고 이게 그렇죠. 결국 뭐 시즌 초에 1등까지 하던 토트넘이 5위로 마감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 엔비디아를 보는 시각도 이제 막 갈리기 시작하는데 아직 성장성으로 보면 뭐 여전히 싸다는 쪽도 있고 네네. 벌써 이미 뭐 거품이 좀 끼인 거 아니냐, 계속 이 지배적인 점유율을 유지하는 것이 그렇게 쉽겠느냐, 뭐 이런 시각도 나오고 조금 이제 또 근데 우리 시장은 진짜 답답합니다. 그러게요. 좀, 사실 엔비디아가 이렇게 깜짝 실적을 발표했으니까 뭔가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좀 훈풍이 불지 않을까, 조금 투자 심리가 되살아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아니었던 뭐 것 같아요. 이렇게 예. 밸류에이션 여부를 떠나서 아니 숫자는 너무 화려하잖아요. 전년비 뭐 수백 %로 오르지, 매출이나 이익률이나. 거기다가 뭐 배당 2배 이상 더 준다 그러지. 네. 거기다가 남는 돈으로 자사주 막 매입한다 그러지. 그렇죠. 혹시 비싸서 또 이렇게 추가적으로 매수세가 좀 주저할까 싶으니까 가격 10분의 1로 떡 주식 떨어뜨리면 분할하고. 주식 분할까지 해주지. 그러니 같은 값이면 미국장 하자는 소리가 나오네요. 이거 우리 증시 프로그램에서 자꾸 이런 얘기하는 자체가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뭐 양도소득세 감안해도 양도소득세 감안해도 감안해도 미국에서 벌고 세금 내고 그 수익이 더 좋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 아유 이 답답한 상황에서 우리 또 이경민 부장님 어떻게 말씀하실지 궁금한. 네, 대신증권 금요일입니다. FICC 예. 리서치 이경민 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 갑자기 궁금한 거 FICC라는 게 어떤 거예요? 픽스드 인컴하고 커머더티, 그러니까 자산시장 전반적인 흐름들을 보는 데라서 원래는 전략은 좀 빠져 있고 네. 그쪽인데 저희가 부서 이름을 정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다. 주식 전략까지 다 통합하는 주식까지도. 네, 그러니까 자산군을 다. 네, 네.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부서입니다. 저기 우리 이 부장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미국장 어떻게 보셨어요? 이렇게 빠질 줄은 몰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그렇죠. 네. 네. 일단은 미국은 전형적으로 지금 통화정책 컨센서스에 일희일비하는 장세가 돼버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지표 잘 나오면은 오히려 금리 인상이 늦춰지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을 하면서 빠지고 경제지표 부진하면 물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하면서 반등하는 그런 청개구리 같은 장세가 그러게요. 돼버렸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제 엔비디아가 워낙 급등을 했죠. 그런데 실적도 잘 나오긴 했지만 실적은 조금 영향력이 크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 전반적으로 움직임이 크지 않았던 거죠. 예. 엔비디아만 올랐고, 그럼 뭐가 엔비디아를 끌어올렸을까를 보면은 액면 분할을 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러면 예. 다우 지수에 편입될 수 있습니다. 예, 다우 지수의 편입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데 반면에 거기서 빠질 수 있는 기업은 인텔이거든요. 인텔이 어제 마이너스 4% 넘게 빠졌는데 예. 다우 지금 다우 종목인 인텔 자리에 엔비디아가 들어갈 수도 있다. 네, 그런 예상들이 나오면서 네. 좀 수급적으로 더 세게 영향을 미쳤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사주 매입 계속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아시다시피 유통 물량이 계속 줄어들죠. 그렇죠. 그렇겠죠.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미국 증시는 유통 물량이 계속 줄어듭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주식수가 한국은 계속 늘어납니다. 조금만 올랐다 싶으면 유상증자네 무슨 뭐 전환사채네. 예. 그래서 뭐
구조적으로도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탈피하기 위해서 밸류 프로그램을 뭐 가동을 하고는 있지만 네.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액션이 취해지지 않다 보니까 조금은 답답한 흐름이 있는데 일단 뭐 미국 증시는 앞으로 당분간은 이러지 않을까. 그러니까 경주표 잘 나오면 금리 인하가 후퇴된다. 오늘도 11월로 금리 인하 시점이 후퇴됐더라고요. 오히려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네, 있고요. 예. 어제 그저께 나온 의사록을 네. 보면은 상황에 따라서 금리 인상해야 된다라는 연준 위원들도 있을 정도로 네네. 물가에 대한 경계 심리가 계속적으로 높아진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어제 뭐 PMI도 잘 나왔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잘 나왔고 하니까 이러다 보면은 금리 인하 없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을 또 다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CPI 발표됐을 때가 예. 12월 FMC에서 내재 금리 어디까지 금리가 갈 건가를 전망치가 4.81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 조금 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까지 있었는데 여기서 다시 지금 오늘 보니까 4.98인가까지 올라왔어요. 5%까지. 그렇게 보면은 다시금 금리나 한 번밖에 없는 거 아니야?라는 기대가 걱정을 시장은 다시 사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셨지만 PMI를 언급하셨지만 네. 이게 뭐 예비치 나오고 그쵸. 뭐 이렇게 나중에 좀 시차를 두고 뭐 확정치 나오고 네. 해서 시황을 매일 뭐 체크하다 보면은 한 달에 한 두어 번은 마주치는 저 S&P 네, 글로벌 네. PMI인데 저게 저렇게 시장에 영향을 주는 정도까지 왔다니까. 아니 시간대별로 보면은 말씀하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거 생각보다 줄었다. 네. 아니, 좋은 얘기인데 실업수당 다 먹겠다는 사람이 시장 예상보다 줄었다는데 네. 그때 고용- 시장이 고용 상황이 괜찮다라는 움찔했고 거죠. 예. 네. 그다음에 저게 나오니까 네. 평소에 반응 안 하던 맞습니다. 저 지표까지도 맞습니다. 장이 꿈틀거리더란 말이죠. 일단은 지난주부터 예. CPI가 발표됐을 때 금리 인하 기대를 더 세게 가져가긴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예. 드리냐면 네. 12월 달에 갈 수 있는 금리 레벨이 4.81이라고 한다면 연준이 제시한 두 번보다 조금 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더 금리 인하 기대를 더 강하게 가져가려면 네. 세 번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거기까지 좀 어려웠던 상황이고 그리고 그 전날 발표됐던 FMC 의사록이 사람들에게 좀 걱정거리를 심어줬는데 거기다가 이제 예민한 상황, 그러니까 극도로 신경이 곤두서 있는 상황에서 저 PMI가 나오니까 시장에 좀 충격 변수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센티멘트 측면에서 좀 여쭤보고 싶은 네. 게 사실 그 이전까지 시장 좋을 때는 뭐 시장의 낙관론이 지금 팽배해 있다 이런 얘기 네, 많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간밤에 그건 또 바뀐 거예요. 낙관론보다는 뭔가 지금 그러니까 고점에 대해서 좀 부담감이 있고 이런 예민함이 있다라는 건데 이거 뭐 네. 갑자기 바뀐 거예요? 갑자기 바뀌었다라기보다는 지난주부터 그러니까 네. 4월 CPI 발표됐을 때가 네. 낙관론이 제일 정점이었다라고 네,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FMC 12월 FMC 내재금리도 가장 낮은 수준 4.81까지 떨어졌었던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 리스크 지표들은 바닥, 변동성 지표도 12% 밑으로 11.9% 갈 정도로 변동성도 굉장히 낮아져 있던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 이번 주 월요일 날 썼던 자료는 단기 변동성 불가피하다. 지금 시장에 대한 기대 심리가 충분히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 주는 뭐 FMC 의사록이나 엔비디아 실적 때문에 조금은 경계감을 갖고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 여기서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끝난 거냐, 이제 와장창 깨지는 거냐, 또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래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4월 CPI 때 시장이 좀 안 됐던 것과 정반대의 상황들이 3월 CPI부터 5월 FMC까지 굉장히 불안해했죠. 예. 그때 심리를 보면은 금리는 한 번도 안 할 수 있어라는 걱정을 했었던 상황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심리가 워낙 급변을 하고 있습니다. 아. 단 주간 단위로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급변동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뭐 낙관론이 좀 높아졌던 상황에서 좀 비관론이 좀 커지는 국면이긴 한데 그래서 더 나빠질 것인가? 다음 주를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저는 이번 여러 가지 FMC 회의록 이후 시장이 불안해하는 부분들은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초반을 지나면서는 조금은 바닥을 잡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네. 결국 연준이 뭐 실적도 보고 있고 뭐 한다고 지표도 보고 있고 하지만 결국 지표를 보는 이유도 네. 궁극적으로 봤을 때 뭐 연준의 통화 정책으로 결국 연결된다. 네. 여전히 이 연준의 영향권에서 맞습니다.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네. 그 말씀의 연장선으로 여전히 미국채 수익률이라고 하는 금리나
달러 시세에도 맞습니다. 자유롭지 못하다. 그쪽으로부터도. 네. 특히 한국 같은 네. 경우는 미국시 10년물에 되게 예민합니다. 10년물에. 미국시 10년물하고 외국인 선물 매매랑 되게 네. 정반대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20일 동안의 상황관계를 보면 지금 마이너스 0.81에 달할 정도로 채권금리가 반등하면 외국인 선물 매도, 채권금리가 떨어지면 외국인 선물 매수 이 패턴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네, 있는데 아마 오늘도 외국인 선물 매도가 좀 많이 나오겠죠. 예. 이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어서 현물은 계속적으로 사고 있거든요. 외국인들이? 네,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11월 이후 한 달도 안 팔고 네. 매달 사고 있죠.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코스피가 고점 대비 200포인트 이상 급락할 때, 예. 4월 달에도 급락할 때, 예. 이때도 외국인은 현물은 거의 안 팔았습니다. 네. 둘 다, 우리 주식을. 네, 우리나라 주식을. 둘 다 외국인 선물에서 6조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을 무너뜨렸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보면은 그러면 이번에도 6조 팔면서 막 나가는 거 아니냐.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6조 팔았던 거를 한 3조 정도 샀다가 지금 더 다시 팔고 있는 상황인데 예. 한 3조 정도 팔면은 또 바닥권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2700이 깨지는 시점부터는 조금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700이 깨지는 시점. 네. 지금 어제 보니까 2721포인트. 네. 좀 사실 미증시하고는 약간 디커플링 양상이었잖아요, 국내 증시가. 그렇죠. 예. 미국 증시 올라갈 때 멈춰 있고 예. 미국 증시가 떨어질 때도 그냥 멈춰 있고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도 않고. 크게 반응하지 않았었는데 예. 어제 마감한 야간 선물을 보면은 네네. 5포인트 정도 빠졌거든요. 그러면은 2,700은 좀 깨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2,700 깨져도 뭐 2,600, 2,500 이렇게 안 가는 거라고 생각하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선행 EPS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실적 전망치가 많이 올라와서 네네. 지금 12개월 선행 EPS 기준으로 보면은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269.5거든요. PR 10배가 2,695포인트인 거죠. 네네. 4월 말에는 2,600이었고요. 3월 말에는 2,48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 두 달 만에, 두 달이 안 되는 시간 동안에 거의 20포인트 가까이 오른 거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10배 밑이라면 조금 싼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이익 전망이 많이 올라온 만큼 저는 단기적으로는 더 나쁘게 볼 필요는 없겠다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반기로 갈수록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국내 증시는? 아마 6월 달에는 또 한 번의 등락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것은 2분기는 울퉁불퉁한 원만한 상승세라고 보고 있거든요. 변동성 큰 상승세. 왜냐면은 일단은 금리 인하에 대한 컨센서스가 완전히 기존의 컨센서스를 막 무너뜨린 상황이라서 6월 FMC가 12일 날 있는데 그때 점도표를 확인하기 전까지 또는 확인한 이후에도 시장은 좀 통화 정책에 대해서 예민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저희는 뭐 하반기는 되게 좋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금리 인하 시점이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좀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익 전망이 올라오는 만큼 하단도 높아지니까 단기적으로는 뭐 트레이딩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경민 부장님. 네. 제가 하도 답답해서 지금 한번 펼쳐보니까 네. 금년 들어서 네. 세계 증시들 이렇게 지수 상승률, 하락률을 네. 한번 나래비를 한번 세워봤어요. 연초부터요? 연초부터 네, 지금 올해, 올해 네. 어제까지 했더니만 1등은 아르헨티나가 먹었네요. 아르헨티나가 먹었는데 뭐 무려 63% 가까이 올랐지만 이거는 뭐 통화 영향이 아르헨티나 페소 네. 돈 같이 생각하면 이거는 올랐다고 볼 수 없는 네, 거고. 맞습니다. 그다음 뭐 튀르키예도 44%지만 이것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고요. 예. 그다음 뭐 덴마크 22%, 일본 대만이 20%, 네. 그다음 일본 17% 이런 식으로 순서가 나옵니다. 네. 홍콩 항생 H만 해도 그 걱정 많았던 홍콩 맞습니다. 항생 H도 사람들 다 털어내고는 결국 16% 올랐어요. 최근에 많이 올랐죠. 나스닥도 11.5%. 네. 지금 안 보여요, 한국이. 저 밑에 있습니다. 한국이 안 보여갖고 저 갔더니만 네. 저 상승률에 저 이름은 걸쳤네요. 코스피 2.5%, 맞습니다. 코스닥 마이너스 2.3%. 네. 코스닥 마이너스예요. 네. 꼴찌는 브라질 마이너스 7.05. 꼴찌에서 두 번째가 중국 심천 마이너스 4.5%인데. 네, 우리 이 부장님 심정은 알 것 같아요. 금년에 이렇게 나쁘지 않은 장이 될 거라고 보셨잖아요, 연차에. 네, 네. 뭐가 이렇게 이 지병인데 아주 골병이 들었는데 이 뭡니까 이게? 일단은 무슨 병인가요, 한국 증시? 국내 증시. 네. 네. 월간 흐름을 보면은 월간 흐름. 네.
한국 증시가 거의 최하위권에 머물렀을 때가 1월, 4월, 5월입니다. 예, 예. 1월, 4월, 예. 5월인데 예. 1월하고 4월은 외국인 선물 매도가 있었고요. 외국인. 네, 6조씩 매도를 하면서 코스피를 고점 대비 200포인트를 끌어내려 버렸고요. 그때마다 채권 금리가 반등하는 구간이었는데 그때마다 여지없이 무너졌고 또 하나는 5월 달은 왜 그랬냐? 또 2차전지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2차전지 실적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여전히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2차전지가 발목을 잡았던 부분들. 2차전지. 네. 2차전지. 그리고 뭐 인터넷도 뭐 여러 가지 논란과 이슈 때문에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고 예. 그리고 제약바이오도 뭐 아시다시피 HLB 사태 때문에 그렇죠. 좀 많이 흔들렸고 그러니까 성장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은 분들이 기계도 많이 오르고 막 이런 조선도 많이 오르고 그랬지 않습니까? 성장주를 합치면은 얘네 세 업종만 합치면 한 20% 됩니다. 시가총액 비중이. 꽤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상승한 데 따른 가장 취약한 업종 플러스 실적에 대한 신뢰도가 약해진 업종 그리고 여러 가지 논란과 이슈가 있었던 업종들이 성장주에 집중되다 보니까 한국이 성장주가 많이 올라와서 체질이 개선됐다라고는 하는데 네. 금리 인상 구간에서는 조금 취약하지 않았나, 금리가 상승하는 구간에선 취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환율이 레벨이 높아져 있었죠. 예. 달러율이 1,360원, 70원대에서 왔다 갔다만 하고 있는 상황이죠. 1,400원을 찍었다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서 달러 대비 원화 약세 강도를 보면은 지금 공공행진 중입니다. 한 달째. 예, 제대로 된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시장을 억누르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꾸로 말씀드리면 금리가 내려가면 그리고 실적이 턴어라운드 한다면 그리고 달러가 안정이 된다면 원화가 안정이 된다면 그러면은 분위기 반전이 나오면서 중국이 작년 말 올해 초만 하더라도 제일 못한 나라였다가 턴어라운드가 굉장히 세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그림들을 저희는 하반기에는 한국에서도 나올 수 있다, 코스피에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금리 인하가 좀 가시권에 네.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국내 증시가 좀 추세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외국인 선물 매수도 좀 강해질 거고요. 네. 눌려있던 성장주들도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그런 수급적인 부분 그리고 그러니까 코스피를 올해 5월 달까지 이렇게 억눌렀던 변수들이 네. 풀리는 그림들은 금리 인하 시점이 가시화되면서 채권금리가 좀 하향 안정세를 보이면서 조금 더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 부장님 네. 뭐 한다면 좋아질 수 있겠다. 그거 네. 뭐였죠?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채권금리가 하향 안정된다면 금리가 네. 하향 안정화된다면 그리고 환율이 하향 안정된다면 환율이 하향 안정화된다면 이 두 가지 팩터인데 저희는 뭐 두 가지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반기에는. 하반기에는. 일단은 많이들 물가 걱정을 하시는데요. 물가는 더디게 떨어지는 거지 올라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방향성 자체가 바뀐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가장 큰 핵심적인 이유는 물가 상승에 있어서 가장 큰 기여도를 보여주는 주거비가 여전히 우하향하는 그림이고 이 우하향하는 그림이 최소한 3분기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불안감들도 좀 있는데 네. 지금 보면 유가도 좀 내려온 상황이라서 원자재로 인한 물가 상방 압력이 좀 약해질 수 있다. 오히려 네. 3분기 때는 기저유가 때문에 좀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희가 90달러를 가정했을 때도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원자재 상방 압력에 대한 물가 압력도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3분기 중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열릴 수 있는 그래서 명분을 줄 수 있는 물가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달러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미국 경기만 좋고 다른 나라들은 별로 안 좋아라고 하실 수 있는데 최근 흐름들을 보면은 중국하고 유럽이 좀 턴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미국과 유럽 간이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경기 격차가 축소되게 된다면 달러는 좀 약해지고 원화는 좀 강해지는 그림. 그리고 이제는 좀 몇몇 분들이 아시는 것 같은데 WGBI라 그래서 글로벌 본드 인덱스에 네. 한국이 들어가는지 여부가 또 9월 달에 결정되거든요. 그러니까에서는 9월 달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면 과거 흐름들을 봤을 때 6개월 정도는 글로벌 자금들이 채권 시장으로 엄청나게 들어왔거든요. 네. 그런 것들 또한 원화 강세 압력을 높여줄 수 있어서 이런 변화들이 좀 구체화되고 좀 가시화된다면 저는 반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자꾸 이제 엔비디아에 묻혀서 넘어갔지만 네. 이제 페드워처들이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가 FOMC 의사록에서 네. 다양한 참석자들이 하면서 그 various라는 표현, 네. many, 뭐 a couple of, 뭐 네. a few 이런 게 아니고 다양한 참석자들이 하면서 그걸 갖다가 이제 페드워처들은 그렇게 보더라고. 이 얘기는 매파 쪽도 비둘기파 쪽도 같은 의견이었는데 금리 인상도 필요하면 해야 된다 쪽으로 나왔다는 네, 그 말이 이제 어제 묻혀버렸어요. 하도 맞아요. 엔비디아에 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6월 달은 거의 물 건너갔고 네. 금리 인하. 네. 9월 정도에는 해줄라나? 네. 근데 연중 관계자들 말은 연말에나 가서 한 번 정도 뭐 이런 정도로 가는데 지금 어제 금통이 됐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우리 이 부장께서는 그러면 우리도 한 9월 쯤이면은 한은이 금리를 내려줄 수도 있겠다. 뭐 저희는 미국과 발맞춰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미국과 발맞춰서 네. 좀 의미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한 명의 소수 의견이 나오긴 했습니다. 어제요? 네. 네. 내리자고. 네. 그래서 먼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기대를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환율 변동성을 생각하면 네네. 먼저 했다가는 변동성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기도 하는데 여튼 저희는 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7월, 11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거든요. 네. 예. 네, 그런데 뭐 6월 FMC 결과를 좀 봐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7월부터 시장이 변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7월 금리 인하를 하든 안 하든 간에 9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7월에 금리 인하 시그널들을 좀 줘야 된다고 보고 있어서 금융시장 전반적인 흐름들에 있어서는 변곡점 7월 정도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이번에 소수 의견이 나왔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금리 인하에 대해서 한 걸음씩 더 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뭐 이창용 총재 특별한 뭐 좀 주목할 만한 멘트가 있었습니까? 뭐 특별한 멘트는 없었는데 또 하나는 소수 의견이 나왔는데 하나는 보면은 GDP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죠. 금년에. 네네. 그런 것들을 보면은 한국도 통화정책 정상화 차원에서의 금리 인하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좋은 환경들이 하반기에는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 당장 31일 날 이제 개인 소비 지출 PC 네. 발표되잖아요. 그럼 네. 여기선 딱히 기대할 만한 거는 없는 거예요? 뭐 일단은 모멘텀이 전반적으로 둔화될 예.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많이 빠졌고 네네. 뭐 오늘 코스피도 2,700 깰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는 경제지표 결과에 따라서 일일비하는 장세지 않습니까? 예, 예. 다음 주는 전반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안 좋다고요? 네. 일단은 GDP 그러니까 성장 지표가 경기 지표가 안 좋다. 경제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올해 시장은 좋을 수도 있는 네.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네. bad is good.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제지표 그래서. 못 나오면은 시장은 네. 좋아하고 네. good is bad. 예, 경제지표 그렇죠. 잘 나오면은 좀 시장이 불안정해지는 예. 흐름인데 26일 날 5월 컨퍼런스 소비자 기대 지수 나오는데 네. 그게 전월보다 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최근에 있고요. 소매 판매 자체도 좀 네, 둔화되는 둔화됐고. 양상이었고. 예. 그리고 30일 날은 30일 날은 1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가 이렇게 확정치가 나오는데 네. 저번에 1.6 나왔다고 네. 좀 뭐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1.2로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들어와 있고요. 어. 그리고 소매 판매도 전월 대비 둔화된 0.3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예. 같은 날 PC랑 코어 PC도 나오는데 3월하고 동일한 2.7, 2.8로 네네. 플랫한 그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아마 다음 주는 거꾸로 이번 주랑 좀 반대로 경제지표 못 나와서 예. 금리 인하 기대가 좀 살아나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미국도 경기 지표가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게 지금 간밤에 나온 뭐 제조업 서비스업 PMI 네. 같은 경우는 확장 국면이라고 하니까 네. 경기 좋아진다 해석되고 네. 뭐 신규 실업자 청구 건수도 예상치보다 하회했으니까 고용 시장도 나쁘지 않다 이런 네. 얘기 나오는데 또 다음 주에 나올 지표들은 보니까 네. 1분기 GDP 하향 조정되고 네. 아, 참 헷갈리게 만드네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시장이 얼마나 예민하냐면은 보통은 아까 소장님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PMI나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안 움직였어요. 왜냐면 네네. 서베이 지표기도 네네. 하고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았는데 어제는 FMC 의사록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있는 상황에서 저게 신경을 건드렸던 것이 아닌가, 좀 과민한 반응이 나왔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덕분에 좀 내려온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오히려 새로운 부분들을 다음 주 흐름들을 새롭게 반영해 나가는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이닉스가 어제 네. 장중에 아주 뭐 춤을 추다가 결국 종가는 딱 20만 원으로 맞아요. 끝내고 네. 갔어요. 저 20만 원 승부하고 삼성전자는 요 7만 8천 원 승부가 중요해 보이는데 네. 요요 지금 20만 원. 지금 어제 같은 지금 예상가는 저렇게 나오는구나. 네. 20만 원 요거 안착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까요? 전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왜냐면은 어제 만약에 엔비디아 외에 예. 다른 반도체 글쎄. 기업들이 다 같이 움직였으면 이제 20만 원을 발판으로 해서 그 이상을 열어놓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었겠지만 네. 엔비디아만 날아가고 나머지는 다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반도체 지수가 플러스 0.2인가 0.02%밖에 못 올랐습니다. 엔비디아 그나마 9% 엔비디아 올랐는데. 덕분에. 네. 나머지가 다 빠져서 예, 너무 예, 예. 그래서 저는
닉스 같은 경우는 20만 원 안착하는 데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전자 같은 경우는 오른 게 별로 없어서 오른 게 별로 없어서. 네, 떨어지는 것도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고 네. 7만 5천원에서 7만 8천원 박스권 정도를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이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보면은 좀 다르잖아요. 그쵸. 탄력도도 다르고. 그쵸. 근데 지금 좀 전에 나온 그 소식 보면은 네. 그 로이터 쪽에서 나온 소식인데 이게 그 엔비디아 납품하기 위한 HBM3 이게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지금 지연되고 있다라는 네, 네. 거거든요. 이거는 그럼 삼성전자 안 그래도 주가 자체가 좀 횡보 구간인데 또 여기 좀 제동을 걸을 수도 있는 소식 아니에요? 일단은 뭐 아직까지 공급을 하지 않았던 예. 상황에서 지연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박스권에 갇힐 변수는 될 수 있어도 이게 막 무너뜨리는 변수까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하반기에는 삼성전자도 좀 돌아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분들이 반도체 수출 좋다라는 건 다 아실 거예요. 네네. 네. 다 아시는데 예. 반도체 수출 금액이 좋았던 거지 수출 물량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P가 좋았지 Q는 나빴다. 나빴습니다. 아. 근데 이게 반전이 나온 시점이 3월 달부터 좀 반등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예. 그렇게 본다면은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조금씩 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림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는 전자도 아마 하반기에는 좀 움직이지 않을까.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말씀하셨듯이 뭐 HBM이나 이런 모멘텀들이 가세해 준다면 그동안 부진했던 닉스와 격차를 좀 좁혀가는 그림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올해 하반기에는 둘 다 가져가자라는 말씀 많이 소위 말하는 그 콜 테스트는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결과가 클리어하게 나온 거 아니에요? 아직 안 나온 거예요? 아직 나오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된다 안 된다의 말은 많은데 근데 되면 너무 좋은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글쎄. 되기만 하면 너무 좋은 건데 네. 안 됐다라고 해서 지금 막 주가를 내릴 만한 이유도 아니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어떻게 보면 최근에 빠진 게 안 될 거에 대한 그렇죠. 선반영 아닙니까? 네. 그래서 닉스와 전자가 격차가 저렇게 벌어져 있던 거고 그래서 지금 7만 원 중반대라면 저는 바닥권에 근접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수도 턴어라운드 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바닥을 더 깨고 내려가진 않을 것 같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예. 이게 아직 통과하지 못했다. 글쎄 아까 이게 아까 자막이 나왔는데 예상보다 승인 시간이 지연되고 지연된다. 있다. 이거 참 해석하기 나름이네요. 그렇죠. 로이터 기사 제목이 지금 묘하네요. 아직 그러니까 아직 통과하지 못했다. 아직 통과 못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갑니다. 호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가 오늘 0.6% 좀 하락이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는 2,700포인트입니다. 오늘 2,700선 지지 여부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코스닥도 0.5%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는 842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5% 하락이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77,1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SK하이닉스 오늘 1% 하락 예상됩니다. 어제 종가 20만 원 선 좀 지켜내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하루 만에 지금 20만 원 선 좀 하회할 걸로 보이고요. 지금 호가 상황은 19만 8,100원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LG 에너지솔루션 0.5%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36만 원. 현대차 1.2%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 26만 8천 원이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3%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76만 7천 원이고요. 기아가 1.2% 약세 예상되고요. 호가 11만 9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2% 하락 예상되고요. 셀트리온 보합 예상되고 포스코홀딩스가 1.5%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38만 1,500원, KB금융 0.6% 하락이 예상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1.2%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20만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에코프로도 1% 약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95,600원. 알테오젠 1.2%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 18만 3,500원이고 HLB가 1%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48,150원. 엔캠 보합 예상되고요. HPSP는 호가에서 1.8% 상승이 예상되네요. 예상 체결가 42,500원. 리노공업도 0.5% 올라갈 걸로 보이고요. 이 가운데 셀트리온 제약도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93,4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4% 올라갈 걸로 보이고요. 호가는 17만 2천 원, 클래시스는 1.8% 하락이 예상됩니다. 세지 개장까지 한 7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일단 뭐 시장 전체적으로는 좀 하방 압력이 있어 보이고 종목별로는 특히 코스닥 최근에 좀 지지부진했잖아요. 예. 종목별로는 좀 그래도 빠졌던 종목들 쪽에서는 대기 매수세가 유입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은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네. 뭐 지수 차원에서는 크게 뭐 기대가 안 되니까 오늘은 또 시장에서 또 어떤 테마주를 만들어낼런지 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거의 뭐 한 이틀 간격에 하나씩 테마가 나오지 않나요? 우리나라. 어제는 이제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SOFC였는데 SO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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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래서 예, 어제 예. 솔리드 옥사이드 이거 저희 얘기했었잖아요. 맞아요. 예. 솔리드 옥사이드 뭐였더라? 예. 퓨어셀. 퓨얼 셀. 예. 맞아요. 그러니까 외워지네. 예. 그죠. 예. 아유, 그런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일단 하락 출발은 금갑해 보이고, 저 이제 장은 열리고 나서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 우리 FICC 네. C가 커런 C에다가 네. 마지막 C는 커마더티 원자재 아닙니까, 부장님? 최근에 우리 또 이렇게 무슨 많이 다루기를 구리도 다루고 금도 다루고 네.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요 전반적으로 귀금속도 그렇고 비철금속도 그렇고 한 사흘 동안에 네. 또 빠져요. 네. 그동안에 확 치솟았던 네. 그 각도로 또 후루룩 한 3일 네. 조정이 나오는데 이게 또 저는 얼핏 보니까 이게 달러 강이니까 또 이렇게 엮였나 네. 싶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죠. 네. 지금 요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것까지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상황에서 증시가 이 원자재 가격 오르는 걸 반겨야 합니까? 아니면은 이게 인플레 우려로 해서 이게 좀 걸쭉지근한 재료가 됩니까? 일단은 원자재 가격이 오른 데 있어서 네. 원유만 잡히면 원유만 네, 잡히면 물가만 잡히면 저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곡물 가격이 오른다라고 해서 물가에 반영되는 데까지도 시차가 걸리거든요. 무슨 말씀을 네. 드냐면 오늘 곡물가가 올랐다 그래서 내일 라면 가격이 오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시차가 네. 존재하기 때문에 기저효과를 감안해서 보면 지금 곡물 가격 상승을 감안해서 보면 올해 3분기 때 플러스 반전, 4분기 때 좀 많이 오를 수는 있는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물가 상방 압력을 주기에는 올해는 좀 아닌 것 같다. 내년이 조금은 불안정할 수 있어도 올해까지는 좀 불안정한 흐름들은 아니다라고 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원유 WTI 가격만 지금 $80대에 잘 잡아놓고 있으면 다른 것들이 오른다라고 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급증을 하거나 일단 폭으로 올라가지 그렇게 않는다고 보시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최근 뭐 유가는 떨어지는데 이상하게 오르는 원자재들이 막 툭툭 좀 튀어나오고 있었죠. 있죠. 뭐 구리도 올라가고 네네. 예. 변화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응? 네, 변화의 시작이다. 변화의 시작.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중국 경기가 바닥을 잡고 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유럽 경기도 턴어라운드하고 미국 이외의 지역들이 턴어라운드하면 움직일 수 있는 것, 수요가 조금 살아나면 움직일 수 있는 것, 거기다 플러스로 저희 원자재 담당하는 애널리스트가 계속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라니냐라고 해서 이상기후 현상이 나오면은 곡물 가격이 좀 많이 오른다고 합니다. 간밤이가 밀 가격이 좀 올랐네요. 네. 곡물 가격들이 과거 구간별로 봤을 때 곡물이 가장 좋았다라고 하거든요. 반면에 그 구간에서는 유가라든지 그리고 금 가격은 그렇게 세지 못했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상황에서는 구리도 많이 올랐지만 나머지 산업금속 쪽으로 봐야 되고 구리는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곡물 그러니까 소프트 뭐 설탕 뭐 코코아 이런 쪽을 빼고 그 곡물 쪽을 좀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요. 지금은 일단은 올해 안에는 유가만 잡히면 웬만한 원자재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그 상승 압력에 대해서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네, 되겠네요. 지금 보면은 곡물 가격들이 내년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예. 있겠지만 올해 금리 인하하는 데 있어서 이 걸림돌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유가는 오히려 지금 $80 밑으로 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3분기에는 마이너스로 갈 수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런 그림들이 열려 있어서 저는 올해 안에는 원자재로 인한 물가 상방 압력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기여도로 보면은 거의 미미합니다. 곡물하고 에너지 쪽이 지금 기여도 측면에서 가장 높은 거는 주거비, 두 번째가 운송 서비스거든요. 네. 그때 홍해 이슈 때문에 운임료나 이런 것들이 대폭등한 적이 한 번 있어서 예. 그때 영향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데 이 또한 곡물 압력 지수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떨어지는 그림이라서 저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물가 안정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바라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수급 보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외국인 선물 매도가 좀 많이 나올 걸로 좀 예상이 네. 되고 있는데 수급적인 측면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6월 그 공매도 네. 한시적으로 제한했던 게 이제 재개될 수 있다 얘기 나왔었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대통령실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재개설을 일축했다고 하는데 네.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개 조건이 있었죠. 예. 투명성 그리고 거래 자동화, 시스템화 이게 돼야지 한다라는 게 대통령실 입장인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구조적인 점에 있어서 한국만 영원히 공매도 금지할 수 없으니까 일정 부분 한시적으로 그리고 일정 부분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를 제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봐야 되겠죠. 뭐 공매도 금지한 것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공매도가 그렇죠. 금지됐던 거였고 이번에도 금융감독원과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어떤 흐름으로 보여질지 아니면 어디서 조만간 뭐 이복현 금감원장이 좀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거기서 어떤 뉘앙스로 바뀌는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견제할지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요. 저는 공매도 금지 재개 여부가 시장의 방향성을 바꾸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공매도가 제기된다 하더라도 단기 변동성은 있겠죠. 그동안 금지했던 상황에서 많이 올라온 종목에 대해서는 공매도를 하고 싶어하는 수급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뭐 공매도가 금지되고 재개됨으로 인해서 실적이 바뀌거나 그런 것들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저는 굉장히 불안정한 흐름들을 많이 기억을 하시는데 시장이 상승할 때 쇼커버링 때문에 더 대폭등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그렇긴 하죠. 네. 예. 그래서 공매도 시스템적으로 그리고 투명성을 확실히 확보한 다음에 재개하는 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MSCI 선진국지수 편입도 이제 당분간 쉽지 않은 상황인데 확실한 제도 개편 그리고 제도 보완 그리고 시스템 보완을 한 다음에 재개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대통령실 발표 중에 불법 공매도 예방 시스템 완비 전까지는 네. 폐지 불가. 이 시스템 만드는 게 이렇게 힘드나요? 죄송한데 일단 좀 말을 끊어볼게요. 개장하고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아니요, 하겠습니다. 뭐 개장하고 네, 오늘 더 국내 할 얘기도 증시를 아닙니다. 확인해보죠. 네. 개장합니다. 네. 네, 5월 24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그야말로 엔비디아, 천비디아의 독주였고 그밖에 종목들은 좀 낙폭이 커지는 양상이었고 다우지수만 놓고 봤을 때는 올해 지금 최대 낙폭을 좀 기록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600포인트 넘게 빠졌고요. S&P 500, 나스닥도 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엔비디아 깜짝 실적으로 일쪽으로 좀 매기가 쏠린 양상이고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 분할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좀 상승 모멘텀으로 이어졌고 그밖에 종목들 쪽에서는 좀 물량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었고 어제 국내 증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엇갈린 모습이었는데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1% 떨어집니다. 2,693포인트. 결국에는 2,700선을 좀 다시 내주네요. 2,692포인트. 그리고 코스닥도 0.75% 떨어집니다. 840포인트입니다. 양시장 하락 출발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7% 떨어집니다. 1.9%까지 빠지네요. 76,800원. SK하이닉스가 0.2% 올라갑니다. 20만 500원. LG에너지솔루션이 1.2% 하락하네요. 35만 7,500원. 현대차가 0.7% 내립니다. 26만 9,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78% 하락하네요. 76만 4천원이고요. 기아가 1% 떨어집니다. 11만 9,200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1.8% 하락 6만 3,300원. 셀트리온이 소폭 떨어집니다. 18만 3천원이고요. 포스코홀딩스가 1% 약세입니다. 38만 3천원. KB금융도 떨어집니다. 1.4% 하락 7만 6,200원. 지금 보시다시피 시가총액 10위권 내에서는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지금 전 종목의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고 코스닥 쪽, 현대차도 지금 강보합으로 좀 전환이 됐네요. 코스닥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1% 약세로 2거래일 연속 하락 흐름이 이어집니다. 20만 원이고요. 에코프로도 1.4% 떨어집니다. 9만 5,400원. 알테오젠도 1% 약세네요. 18만 3,700원. HLB가 1.6% 하락합니다. 4만 7,950원. 그리고 엔캠은 보합이고요. HPSP가 1% 떨어집니다. 4만 1,100원. 리노공업이 1% 약세 26만 5,500원. 셀트리온제약 0.2% 하락합니다. 9만 2,600원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28% 하락합니다. 16만 9,100원. 클래시스가 1.5% 올라갑니다. 4만 9,5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조금 시장 대비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라든지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올라갑니다. 필옵틱스가 12% 급등합니다. 29,000원을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고 YC캠도 8% 강세입니다. 자, 그리고 SKC도 지금 3.8% 상승 121,500원. HB테크놀로지도 5% 상승합니다. 3,590원. 삼성전기는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캠트로닉스가 3.5% 상승합니다. 지금 32,450원. FNS테크도 2% 강세 12,300원. 그리고 JNTC도 3% 강세 17,4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지금 기가비스도 1.9% 2% 상승합니다. 64,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유리기판 관련주들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화장품 관련주들도 흐름이 좋습니다. 코리아나가 지금 16% 급등합니다. 3,970원이고요.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은 좀 떨어집니다만 클리오가 4% 이상 올라갑니다. 47,000원이고 삐아도 5% 이상 강세입니다. 15,700원. VT도 1.8%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토니모리가 5.9% 강세입니다. 1310원이고요. 이츠한불도 8% 강세입니다. 16,950원. 한국화장품이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기록하네요. 16%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지금 보게 되면은 아이패밀리 SC가 0.8% 상승, 실리콘2가 3% 강세고 한국콜마 코스맥스도 1% 이상 올라갑니다. 마녀공장 3% 강세 24,050원이고요. 에이블 CNC도 2.8% 강세고 그 밖에 J2K바이오 제닉 2% 이상 올라갑니다. 제이준 코스메틱까지도 2% 넘게 올라가고요. 코스메카 코리아도 3% 강세입니다. 화장품 관련주들 일제히 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 기존에 잘 알려졌던 전통적인 그런 화장품주들은 좀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좀 뜨고 있는 화장품주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오늘 보게 되면은 수산주도 좀 올라가네요. CJ시푸드 3% 강세입니다. 4,300원이고 사조시푸드도 1.3% 올라가고요. 다만 수산주 내에서도 종목별로는 지금 희비가 엇갈리고 있고 상승 탄력이 이전만큼은 못한 모습이에요. 좀 상승 탄력이 약간 약해진 모습이고요.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순매수 보여줍니다. 1,463억 원 순매수고 외국인과 기관 각각 430억 원, 1,037억 원 매도 우위고요. 코스닥에서도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169억 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13억 원, 37억 원 매도 우위. 오늘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 좀 많이 팝니다. 지금 3,190계약 지금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 달러 환율이 좀 많이 올라가네요. 6원 60전 상승한 1,369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확실히 또 외환시장이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네요. 지금 보니까. 네, 그러네요. 예. 미국채 금리 오르고 달러 강하고 할 때는 어쨌거나 우리 시장은 맥을 못 추는 거는 맞네요. 외국인들도 선물 갖고 오늘 또 얼마나 또 폐악질을 할지, 그건 아니고 얼마나 또 완력을 행사할지. 뭔가 딱 개인 투자자의 그 심리와 입장이 반영된 표현이었어요, 그냥. 예. 그리고 우리 이경민 부장님도 기관에 계시지만 기관은 뭐 이렇게 아직도 팔 게 있어요? 네, 그게 기관이라고 해도 대부분 금융투자 쪽이에요. 금융투자 쪽. 그러니까 외국인 선물 매매에 연계된 그 흐름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외국인이 선물을 팔면 네. 그 프로그램 매매라 그래서 그 갭을 먹으려는 프로그램 매매가 선물을 사고 현물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선물 매매 때문에 현물 시장도 막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결국 외국인이 선물을 많이 팔면은 기관이 선물이 매수가 되는 순간 해지 차원에서라도 현물을 파는 거죠. 팔아야 된다. 지금 그 딱 말씀. 그 수급이네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관이 왜 이렇게 많이 팔아라고 하시는데 거의 대부분이 프로그램 매매 정도로 매매다.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쟁여놓은 주식 파는 게 아니고. 아유 참. 지금 이렇게 되면은 50일, 20일, 60일선 공방인데 이거 네. 2,690이 이게 간당간당해지네요. 네. 거기에 지금 2,690대에 다 많은 중요한 예, 지지선들이 다 몰려 있거든요. 예, 그러네요. 그래서 그게 깨지면은 뭐 2,670 뭐 그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는데. 2,689포인트. 네. 근데 저는 2,600대, 2,700이 깨진 시점부터는 더 떨어진다라고 해도 여기서는 매도 실익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저는 2,700선 중후반대는
좀 트레이딩 측면에서 접근을 해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아니 그 이전에 5월 FOMC 전에 원래는 이제 부장님은 7월 달쯤에 금리 인하 시점 네. 예상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것도 약간 좀 변화가 있으시겠네요. 뭐 변화될 수 있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예. 뭐 그 금리 인하 시점은 제가 전망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저희 채권 애널리스트 분이 전망하시는데 네. 최근 컨센서스라든지 심리가 워낙 한쪽으로 쏠려버리다 보니까 연준 입장에서도 굳이 7월 달에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할 수 있겠죠. 내릴 그래서 명분이 딱히 없죠. 네, 그래서 근데 7월 달 FMC가 7월 31일입니다. 예. 그래서 6월 물가까지 보게 되는데 이제 4월 물가 꺾였고 네. 5월, 6월 물가까지 둔화되면은 7월 말에는 금리 인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5월 물가를 보고 이제 6월 12일 날 CPI랑 FMC 같이 있거든요. 그때 많은 것들이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하고 있어서 저희 채권 애널리스트 하시는 분도 이제 7월로 할지 9월로 할지는 한 6월 FMC 끝나보고 다시 한번 고민해보자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예. 앞으로 시장 흐름 어떨까요? 지금 뭔가 좀 반도체 섹터는 그래도 계속해서 좀 주도주 역할을 할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최근에 보면 좀 이게 박스권이다 보니까 네.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워낙 네, 많아서 맞습니다. 좀 순환매 자체도 굉장히 빨랐거든요. 네, 지금 보면은 좀 올랐다 싶으면 떨어져 있고 예. 떨어졌다 싶으면 올라가 있고 대표적으로 자동차하고 금융이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맞아요. 볼 수 예, 있겠죠. 전저점권에 근접해 있으면은 반등하고 예. 전고점 역사 고점권에 있으면 꺾이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전개되고 있어서 저희는 지금 시점에서는 그동안 소외됐던 업종들을 좀 바라보자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2차전지랑 인터넷 쪽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플랫폼 쪽이요. 네, 네. 예. 그 대표적으로 두 업종이 올해 내내 못했던 업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에 경기지표가 부진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진정이 되고 채권물이 하향 안정될 때는 좀 성장주 쪽에서 좀 반등을 이어가지 않을까, 반등 탄력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그런 부분들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순환매에 대응하자. 근데 바이앤홀드 할 시점은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 순환매 대응이라고 보고 있고 바이앤홀드 할 시점은 아마 6월 말 7월 초쯤에 좀 진짜 큰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당분간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짧게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짧게. 네. 그렇구나. 지금 네. 지금 아까 소외되었던 업종 가운데 2차 전지도 언급하셨고 네. 또 플랫폼. 인터넷 네. 쪽하고 야, 참 2차 전지가 좀처럼 반등 못했죠. 반등이 안 되네. 그냥 바닥권에서 계속 있었던 상황이고요. 인터넷 같은 경우는 한번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저점권에 와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는 그쪽 두 개 대표적인 성장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좀 움직일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플랫폼 쪽은 실적은 올라오고 있거든요. 실적 전망치가 1분기, 2분기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가 다 올라오고 있는데도 못 가고 있죠. 뭐 여러 가지 이슈와 논란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런 것들이 좀 해소되게 된다면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실적 대비 저평가 매력이 좀 부각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실적이 확실하게 올라오는 그림들은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12개월 선행 EPS 기준으로는 좀 바닥을 통과하는 듯한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 수급도 더 나빠지진 않거든요. 네. 일부 종목들 사이에서는 좀 매수, 저점 매수하는 움직임들도 나타나고 있어서 아마 단기적으로 이쪽이 좀 반등 시도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반기에 금리 인하하게 된다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 올라가고 있는 게 보니까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이에요. 네. 뭐 클래시스, 제이시스 메디칼, 네. 비올 이쪽 같은 경우 사실 실적도 좋은 네. 섹터고 수출 쪽 실적도 좋잖아요. 네. 예, 이렇게 시장이 좀 뭔가 떨어질 때 좀 방어주 역할을 해주는 느낌도 들고. 그렇긴 한데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시장이 떨어질 때 반등하는 종목은 대안주지 대안주? 주도주가 되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미용 의료 쪽이 작년에 워낙 강했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은 있겠지만 실적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수출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상승 여론은 좀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네. 우리 국내 최고의 성장주 불닭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삼양식품, 네. 불닭볶음면. 뭐 성장주로 치면 이만한 성장주가 있을까? 오늘 그렇죠? 1.8% 정도 하락하고 있고. 아, 그래요? 예, 뭐 최근에 뭐 고점을 한 57만 9천 원 선까지 찍었다가 네.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네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 양상이었어요, 조금씩. 뭐 음식료나 뭐 중국 소비 관련주들은
항상 4월 달에 좋았거든요. 실적도 잘 나온 아, 계절적으로. 4월 달에 항상 좋은 이유가 있었어요. 일단은 중국 청명절인가 명절이 네네네. 있고 노동절 연휴도 있고 그리고 매년 1분기 실적이 계절적으로 좋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중국 소비 테마 ETF를 봤을 때 거의 80% 이상 확률로 상승을 했고요. 4월 달에. 4월 달에. 그리고 상승률도 연중 제일 좋았습니다. 예. 그러다가 5월 달에는 좀 반등세를 이어가다가 조금 슬로해지는 그림. 그리고 연중 6월 달이 제일 안 좋았거든요. 그래요. 차익 매물이 나오기도 하고 예.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높았던 데 따른 되돌림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아까 제가 짧게 보자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음식료나 중국 소비 관련주들을 따라갈 때는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중국 예. 중국 쪽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중국 쪽은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좋게 보고 계시. 네, 턴어라운드 한다. 경기 바닥 통과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 일시적 반등이 아니라. 네, 일시적 반등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뭐 지금 워낙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데 따른 되돌림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저희는 올해 안에 3,600 넘는 시도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 상하이 상하이 종합지수 기준 지금 3,116인데.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얼마 전에 나온 실물 지표가 많이 안 좋았지 않냐, 맞아요. 소매 판매. 예. 근데 그거는 기조효과를 반영을 해야 됩니다. 네. 기조효과가 7.8%포인트가 들어왔는데 네. 전월 대비 0.8%포인트밖에 둔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되게 견조하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산업생산은 예상보다 더 좋은 그림들을 보여줬거든요. 경기 흐름들이 나아지고 있고 올해 GDP 성장률 전망도 알게 모르게 올라서요. 4.5였던 게 지금 4.9로 상향 조정돼 있고요. 내년 GDP 성장률 전망도 4.2였던 게 4.5로 상향 조정될 정도로 작년부터 쏟아부었던 경기 부양 정책, 재정 정책, 지준율이나 금리나 이런 경기 부양 패키지들이 아마 하반기에는 좀 더 경기를 좀 살려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더 궁금하신가? 아, 이제 하반기 좀 좋게 보시니까 그때를 대비한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5월 달도 거의 마무리 국면이고. 예. 일단은 뭐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길게 보시는 분들, 그러니까 사서 쭉 보유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은 조금 흘려보내는 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막 진입할 시점은 아니다. 네, 진입할 예. 시점은 아니다. 6월 FMC 전후로 네네. 해서 흐름을 보고 좀 판단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순환매 대응, 단기 트레이딩의 영역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금 분들을 만날 때는 조금 기다리자. 네. 그리고 해치펀드를 만날 땐 돈 벌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아, 맞네요. 되게 적절한 네. 대응이시네요. 그래서 지금은 뭐 길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기다리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잘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순환매에 좀 잘 대응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부장님 혹시 그것도 하세요? 예탁금이나 신용 잔고 같은 것도 체크하세요? 네, 보고는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상태가? 지금은 신용잔고 뭐 예탁금은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신용잔고는 좀 약간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약간 꺾이고 뭐 방향성이 명확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신용잔고가 높아졌는데 이제 위험한 거 아니에요? 신용잔고 많이 떨어졌는데 이제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라고 하시는데 예. 지금 하단 화면에도 나가네요. 네, 그거는 그 현상이지. 예. 그게 뭐 전망하라는 기준은 아니거든요. 현상이지? 네, 현상이지. 그래서 지금은 신용잔고가 코스닥이 지금 워낙 눌려 있다 보니까 뭐 매수도 개인 투자자 계속 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신용잔고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많이들 좀 힘든 시간이 될 수는 있겠지만 하반기를 열어놓고 본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대응하시면 저는 충분히 기회는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